제 딸 지은이가 응급실에서 사투를 벌이며 생명을 위협받고 있을 때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 박 여사가 싸늘하게 한마디 내뱉었다. 꼴 좋다. 내가 막 대꾸하려는데 지은이의 가장 친한 친구 서연이가 다가와 박 여사에게 말했다. 온 병원 사람들에게 아주머니 며느리가 교통사고를 당한 진짜 이유를 알리고 싶으신가요? 순간 복도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대도시 교회의 작은 집에 홀로 앉아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이미 빛바랜 벽을 비추고 있었다. 오늘 밤은 나 혼자였다. 나는 조용히 딸 지은이의 모든 스웨터를 접었다. 어제 지은이는 아이 같은 목소리로 날씨가 춥고 외투가 너무 낡았다고 불평하며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웃었다. 지은이가 이 스웨터들을 받았을 때의 표정을 상상했다. 분명 어릴 때처럼 달려와 나를 꼭 안아줄 것이다. 벽시계는 째깍거렸다. 벽시계는 째깍거렸다. 밤 10시 45분. 나는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찬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따뜻함이 손바닥에 퍼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집 전화벨이 날카롭고 나쁜 소식이 아니라면 아무도 이렇게 늦게 전화하지 않는다. 나는 목이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는 한 여자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이 어머니 되시나요? 저는 성모병원의 간호사 미영입니다. 따님께서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당장 오셔야 합니다. 방금 교통사고가 났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교통사고? 내 지은이가? 아니, 말도 안 돼. 어제는 웃으며 전화해서 주말에 나를 보러 오겠다고 했는데 나는 벌떡 일어섰다. 찻잔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찬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내 손은 떨렸고 머리가 핑 돌았다. 뭐라고요? 지은이, 그 애는 어떻게 됐어요? 심한가요? 나는 거에 소리치듯 전화에 대고 물었지만 미영 간호사는 그저 반복해서 말했다. 지금 당장 오세요. 빨리요.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외투를 집어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 지갑도 바닥에 떨어뜨렸다.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오직 지은이의 모습만 떠올랐다. 휴대전화 신호는 좋지 않았고 계속 불통이었다. 절망감에 휩싸여 나는 이웃 이영감님 댁으로 달려갔다. 그는 아주 좋은 분이셨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이영감님, 제발 도와주세요. 지은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영감님이 문을 열었다. 내가 온몸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타세요. 성모병원으로 가는 길에 나는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을 꼭 잡았다. 이 영감님은 빨리 운전했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내 머릿속은 끔찍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지은이가 버티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그 생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 애는 내 삶의 빛이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딸. 내가 가장을 떠난 후 지은이는 늘 내 곁에 있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애는 항상 나를 웃게 해주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하늘을 웃게 해주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응급실로 달려갔다. 반짝이는 타일 바닥에 미끄러질 뻔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기계음과 사람들의 낮은 속삭임이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김의사라고 적힌 명찰을 단 의사가 응급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에게 달려갔다. 목소리가 갈려갔다. 지은이는요? 그에게 달려갔다. 그 애는 어떻게 됐어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나에게 전화했던 미영 간호사가 달려왔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더듬거리며 간호사가 달려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심장이 멈췄다고? 아니, 말도 안 돼. 내 지은이가 그 건강하고 활기 넘치던 내 딸이 이렇게 떠날 수는 없어. 나는 차가운 벽을 짚고 서서 응급실 유리창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유리를 통해 지은이가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검은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의 주위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 명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 수많은 전선이 그 애의 몸을 덮고 있었다. 그 연약한 생명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듯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달려가 그 애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도록 내버려둔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은아, 내 딸아, 엄마를 떠나지 마. 시간은 1분 1초 흘렀지만 마치 몇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눈을 깜빡일 수도 없었다. 혹시라도 시선을 떼면 지은이가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에서 미미한 삐 소리가 났다. 이어서 또 한 번, 그리고 점점 더 안정적으로 변했다. 김 의사가 돌아섰다. 희망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마치 깊은 쉬면에서 끌어올려진 듯했다. 지은이의 심장이 가시 뛰고 있었다. 내 딸이 살아있었다. 나는 복도에 주저앉아 폭풍처럼 눈물을 흘렸다. 하늘에 감사하고 땅에 감사했다. 내 눈물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아직 가시지 않은 두려움이 섞인 기쁨이었다. 나는 성모병원 복도에 있는 딱딱하고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천장의 차가운 백색 등이 나를 떨게 만들었다. 꽁지머리를 한 젊은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따뜻한 담요를 내 어깨에 덮어주었다. 아주머니, 몸 조심하세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CD 촬영 중이시고 몇 시간 동안 혈압을 관찰해야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그녀는 나에게 스티로폼 컵을 건넸다. 따뜻함이 내 손으로 전해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고맙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고맙다고 했다. 나는 돌아섰고 박여사를 보았다. 내 사위 민준이의 어머니다. 그녀는 값비싼 모피코트를 입고 새빨간 립스틱을 칠한 입술로 최신형 아이폰을 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안부 인사도 걱정스러운 기색도 없었다. 그녀는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찌르는 한마디를 내던졌다. 나는 마치 뺨을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럴만도 하다고? 내 딸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아이가 응급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여자가 감히 그런 말을 해?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했었다. 여기는 병원이다. 소란을 피울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대꾸하기도 전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그럼 온 병원 사람들에게 아주머니, 며느리가 교통사고를 당한 진짜 이유를 알리고 싶으신가요? 그녀는 청바지 재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눈빛에 단호함이 가득했다. 박 여사는 새빨간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서연이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몸을 기울였다. 화면 속에는 내 사위 민준이가 호화로운 파티에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내 사위 민준이가 호화로운 파티에 있었다. 얼굴이 벌개진 남자가 소리쳤다. 민준이와 아기 엄마를 위하여 우리 집에 드디어 대를 이을 아이가 생겼어. 나는 마치 누군가 내 배를 세게 때린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아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이는 한숨을 쉬며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애연녀의 아이예요. 제가 오후에 지은이에게 이 영상을 보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이 영상은 오늘 파티에 갔던 제 친구가 찍은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지은이가 이 영상을 받았고 그리고 차를 몰고 거기로 갔다는 거지. 나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그 애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서연이는 눈이 빨개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저한테 파티 주소를 물었어요. 아마 직접 가서 따지려 했던 부가 다른 것 같아요. 내 온몸이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은이가 내 딸이 그 영상을 보고 민준이가 자신을 배신했다. 그런 충격이 그 애를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어 가속 페달을 밟게 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내 심장도 멈출 것 같았다. 내 지은이가 그 강하고 밝으면서도 너무나 연약한 내 딸이 운전대 뒤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손을 떨면서 그곳으로 운전해 가서 해명을 요구하려다 사고가 났을 것이라는 상상이 되었다. 내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박 여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남편 하나 못 잡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 우리 집은 나약한 여자는 원하지 않아. 하물며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 말은 낙타 등의 마지막 지푸라기를 얻는 격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그녀의 얼굴에 대고 소리치려 했다. 지은이는 그들이 함부로 논할 상품이 아니라고. 하지만 서연이가 더 빨랐다. 그녀는 손으로 나를 막았다. 그녀는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제가 이 영상을 공개해서 우리를 배신한 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운 세상에 아주머니네 아들이 아내를 배신한 것을 얼마나 자랑하나. 지나가던 의사 한 명도 걸음을 멈추고 궁금한 듯 바라보았다. 박 여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굳게 다물렸으며 눈은 저우로 훑어보았다. 그녀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몇 마디를 중얼거렸다. 마치 수준 낮은 인간들이라는 듯. 그리고는 돌아서서 떠났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서연이는 내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더 이상 지은이를 괴롭히게 두지 마세요. 지은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가 그저 딸의 평범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서연이가 그 애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었다. 그리고 68세의 나도 더 이상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었다. 몇 분 후 나는 병원 정원 안에 있는 차가운 돌벤치에 앉아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서연이가 복도의 간호사들과 다른 가족들의 궁금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밤은 쌀쌀했다. 나는 낡은 슈를 몸에 단단히 둘렀다. 두 손은 미영 간호사가 준 따뜻한 차가 담긴 컵을 여전히 꼭 쥐고 있었다. 차가움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서연이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휴대폰 속 영상을 다시 열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진실을 직면하세요. 영상은 짧았다. 2분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장면, 모든 소리가 칼날처럼 내 영혼을 꿰뚫었다. 주위 사람들은 해뚫었다. 민준이. 내 사위는 새하얀 셔츠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그의 옆에는 내 사위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박 여사는 옆에서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었다. 심지어 돌아서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우리 집에 손자가 생겼어. 이번엔 진짜야. 술잔이 부딪히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승리를 축하하는 듯했다. 나는 화면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들은 축하하고 있었고 내 지은이는 응급실에서 삶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서연이가 내 귀에 속삭였다. 보셨죠? 그들은
고의로 이 파티를 연 거예요. 지은이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고요. 제 친구가 말하기를 그들은 심지어 지은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하자고 사적으로 합의했대요. 내 시선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민준이 한때 나를 어머니라고 달콤하게 불렀던 그 젊은이가 하영의 어깨를 감싸 안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었다. 나는 처음을 떠올렸다. 지은이가 그를 나에게 데려와 기쁨에 가득 차 그가 자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말했던 날들을 나는 믿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고 내 딸은 그대 가족이 진 충격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진짜 아픔은 내 마음속에 있었다. 배신의 모든 칼날이 점점 더 깊이 박히는 것 같았다. 지은이가 그 영상을 언제 봤다. 그 후에 지은이가 그 영상을 억물었어요. 나는 목이 잠겨고의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바로 보내줬는데 그 후로는 답이 없었어요.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미영 간호사가 말했듯이 사고는 대략 오후 1시에 발생했다. 이것은 지은이가 영상을 보자마자 곧바로 파티 현장으로 차를 몰고 갔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그 애가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운전대에 손을 떨면서 배신의 고통에 휩싸여 민준이를 박여살 그애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애 없이 손자를 축하하는 온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했을 것이라는 상상을 했다. 아주머니, 이건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계획이에요. 그들은 지은이를 집에서 내쫓으려 한 거예요.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서연이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고통으로 가득했다. 제 친구가 말했어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박 여사는 지은이가 아직 아이를 낳아주지 못해서 늘 지은이가 아주지 못해서 늘 지은이를 싫어했어요. 그들은 내 딸을 남편의 수 있는 아내를 갖기를 원했어요. 하영이가 달일 수 있는 아내를 갖기를 원했어요. 마치 지은이가 쓸모없는 물건, 가치 없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지은이가 여러 번 나에게 전화해서 슬픈 목소리로 박 여사가 늘 자신을 민준이 친구들과 비교하고 남편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모른다고 비난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나는 그때마다 신경 쓰지 마, 딸아. 나는 그때마다 신경 쓰지 마, 딸아. 너는 그저 네 삶을 잘 했다. 하지만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삶을 잘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일어나 지은이가 있는 중환자실 건물로 향했다. 내 딸이 말할 수 없다면 내가 대신 말해줄 것이다. 나는 지은이의 병실로 돌아왔다. 중환자실의 차갑고 창백한 불빛이 내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듯했다. 사고가 난 지 3시간이 넘었지만 민준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 한 통도, 문자 메시지 하나도, 아내의 생사에 대한 걱정의 흔적도 없었다. 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가웠지만 손끝에는 아직 미미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 애가 아직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했다. 나는 그 애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은아, 엄마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마.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비통함이 모든 것을 삼킬 듯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박 여사였다. 그녀가 돌아왔다. 그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와 몇 걸음 떨어져 있었지만 지은이의 병실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연달아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날카롭고 얄팍한 목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마치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했다. 여보세요. 내일 아침 10시에 마사지 예약 좀 해줘요. 고마워요. 그리고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다. 사장이라도 되는 양. 아줌마, 거실 청소 깨끗하게 하고
새 손님 방 하나 준비해줘. 새 손님 방 하나 준비해줘. 새 손님. 나는 주먹을 꽉 들어 걸어갔다. 손톱이 아플 정도로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새 손님은 바로 하영이, 민준이의 연녀. 온 가족이 축하하고 들었다. 박 여사, 당신 아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녀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마치 파리를 쫓는 듯 손을 휘저었다. 민준이는 바빠. 작은 일 가지고 맨날 달려올 순 없잖아. 나는 마치 뺨을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바쁘다고? 그의 아내가 응급실에서 심장이 한때 멈췄었는데 그는 바쁘다고?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했다. 가는 깊이 숨을 들이쉬어 당신 며느리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어요. 미친 사람을 보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새빨간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리고는 조롱하듯 비웃었다. 적어도 그 애는 이 집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을 줄은 알잖아. 당신 딸 지은이는? 그 애는 그저 신경질적이고 문제만 일으키는 존재라고? 이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녀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내 지은이가 수년간 희생하며 좋은 며느리가 되려 노력했던 내 딸이 심장을 찔렀다. 내 지은이가 그들 가족 전부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 딸 곁을 지키기 위해 힘을 아껴야 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의 누나 민서와 그녀의 남편이 걸어 들어왔다. 파티에 가는 차림이었다. 그녀는 짙은 색의 드레스를 입고 반짝이는 신발을 신었으며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다. 우리가 병원 복도에 있는데도 말이다. 그녀의 남편, 키가 작고 통통하며 가짜 미소를 띤 남자가 그녀 옆에서 휴대폰을 만지며 걸어왔다. 그들은 박 여사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나에게 모든 단어가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충분히 컸다. 어머니, 지은이 아직 살아있어요? 아니면 재산 서류 준비해야죠.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재산 서류. 내 딸은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애는 삶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그 애의 물건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궁리하고 있었다. 이것이 지은이하고 있었다. 지은이는 민준이를 사랑하고 그 가족에게 녹아들기 위해 젊음을 바쳤다. 박 여사와 민서의 비난과 경멸 어린 시선을 견뎌내면서 말이다. 그런데 지금 그 애가 미동도 없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들은 내 딸이 그저 제거해야 할 잔이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꽃집 배달원이 커다란 붉은 장미꽃다발을 들고 곡도로 걸어왔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지은 씨 가족 되시나요? 나는 손을 들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는 꽃다발과 작은 카드 한 장을 나에게 건넸다. 나는 카드를 열어 글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빨리 저 세상으로 가버려, 지은아. 하영. 나는 그 꽃들을 바라보았다. 다시 카드를 보았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잔인함, 순수한 악이었다. 이것은 잔인함, 순수한 악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박 여사는 박 여사에게 가위를 빌렸다. 박 여사와 민서, 나 민서, 앞에서 나는 카드를 산산조각 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가족을 모욕하는 거야?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대가를 치르게 될 사람은 당신들이야. 내 딸에게 한 모든 짓에 대해. 나는 돌아서서 지은이의 병실로 걸어갔다. 서연이의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 영상은 아직 그 안에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가지 않았다.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은 후 나는 지은이를 떠날 수 없었다. 잠시 눈을 붙이는 것도 불가능했다. 나는 딱딱하고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미영 간호사가 준 따뜻한 담요를 덮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내 마음속의 차가움을 전혀 몰아낼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이가 왔다. 그녀는 내 가방, 개인용품, 그리고 따뜻한 김밥을 가져왔다. 그 구수한 쌀 향기가 어릴 때 식욕이 없었다. 그 구수한 쌀 향기가 어릴 때 식욕이 없었다. 아주머니, 뭐 좀 드셔야 힘내죠. 서연이는 걱정스러워. 나는 오직 한 가지, 지은이가 깨어나 웃으며 나에게 아침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간절히 바랐다. 오전 7시 정각, 김이사가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미숙 씨, 지은 씨는 현재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아직 개원하지는 않았지만 신경 반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좋은 징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가가 촉촉해졌다. 안정적이라는 네 글자가 끝없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나는 일어나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입에는 호흡기가 꽂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천사처럼 아름다웠다. 나는 그의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딸아, 엄마는 그들이 너를 침묵 속에 묻어버리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서연이가 보여준 영상을 떠올렸다. 민준이 박여사, 하영이, 특히 파티에서 하영이 옆에 서 있던 그네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민준이 본인보다 하영과 더 친밀해 보였다. 뭔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서연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영상 속 임산부 옆에 서 있던 남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몇 분 후 서연이가 확대된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의 대학 친구인 것 같아요. 나는 그 이름과 사진을 적어두었다. 내 결심은 더욱 분명해졌다. 나는 그저 병원에 앉아, 그들 정원에 앉아.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집은 숨막힐 듯 고요했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법대 마지막 학년에 재학 중인 조카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여름 인턴으로 일하지만 신중하게 조사에 능하다는 것을 적이 있어서 서류와 조사에 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훈아, 밤새 잠 못 이룬 목소리가 잠겨 말했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간 형사님이라고요. 전직 형사인데 지금은 사설 탐정이에요. 아주 정직한 분이신데 좀 진지하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는 볼 수 없었지만 아주 잘 됐네. 그분과 약속 잡아줘. 다음 날 아침 나는 집 근처 빵집에서 간 형사님을 만났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고 그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지은이의 교통사고, 파티 영상, 하영의 악독한 곳. 나는 태준이라는 남자의 사진을 가리키며 간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그가 임산부와 어떤 관계인지, 증거가 있다면 사진, 영상, 무엇이든 좋아요. 간 형사님은 눈썹을 치켜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정도까지 조사하시길 원하십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가진 전부였다. 끝까지요. 진실을 원해요. 간 형사님은 이 사건을 맡았다. 이 돈이 내 딸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1원 한 푼도 아깝지 않았다. 간 형사님은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빵집을 나서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나는 이미 시작했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일지라도 병원으로 가는 길에 나는 민준이와 지은이가 사는 집으로 들리기로 했다. 딸의 집 청소와 음식을 해주러 자주 갔기 때문에 열쇠가 있었다. 집은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장갑을 꼈다. 예전에 전자, 부품 공장에서 일할 때 생긴 습관이었다.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민준이 서재의 서랍과 파일함을 뒤지기 시작했다. 무엇을 찾는지 정확히는 몰랐다. 그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어떤 증거라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뿐이었다. 낡은 나무 서류함에서 나는 서류함에서 나는 서류함에서 나는 서류함에서 나는 서류 하나를 발견했다. 서류를 훑어보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것은 지은이의 평소 그의 부동산 양도 계약서였다. 나와 남편이 그 애에게 남겨준 교회의 작은 집이었다. 나는 계속 뒤져서 지은이가 정기적으로 민준이의 것이 아닌 다른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은행거래 내역서를 발견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그들 가족은 감정적으로 지은이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애의 재산을 훔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모든 것을 사진 찍고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USB 메모리에 복사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파일을 지훈이에게 보내 암호화하여 안전한 폴더에 저장해 달라고 부탁했다. 최 변호사님에게도 사본을 보냈다. 1시간 후 최 변호사님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숙 씨,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이 서류들은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휴대폰을 꽉 쥐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카 지훈이가 추천한 강 형사님에게 사건을 위임한 지 나흘이 지났다. 그 나흘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저 지은이 곁에 앉아 그 애의 손을 잡고 그 애가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매일 김이사가 와서 소식을 전했다. 지은이의 상태는 더 안정적이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 그 애가 깨어나기 전에 그 애를 보호해야 한다. 나흘째 밤 휴대폰이 진동했다. 간 형사님에게 온 문자 메시지였다. 짧았지만 내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다. 오늘 밤 그 남자를 낡은 동네 여관에서 만날 겁니다. 모든 과정을 녹화할 겁니다. 나는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 손이 떨렸다. 낡은 동네, 좁은 골목길과 저렴한 여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직감은 이것이 내가 필요로 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다가올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그날 밤은 잠들 수 없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벼우등을 바라보았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병원 창밖에 희미한 가로등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성당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단 형사님을 만났다. 간 내린 커피 향기도 내 긴장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단 형사님은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테이블에 놓았다. 필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하드 드라이브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녀는 짙은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임신한 배가 분명했지만 아주 자신감 있게 걸었다. 카운터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태준이, 내가 파티 영상에서 봤던 그 남자였다. 그들은 포옹하고 활짝 웃더니 카운터 직원 앞에서 키스했다. 복도 감시 카메라는 그들이 즐겁게 이야기하며 위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찍었다. 하영은 웃고 태준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것처럼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생각해보니 그들 가족은 전부 바보야. 그들은 이 아기가 자기들 핏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무도 이게 내 아들이라는 건 모르지. 하영은 날카롭게 웃었다. 그냥 그들이 키우게도 몇 년 후에 적당한 핑계대고 미국으로 튀어버리면 돼.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손을 떨었다. 내 앞에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 가족이 축하하던 그 아기가, 박 여사가 우리 집의 손자라고 불렀던 그 아기가 민준이의 아이가 아니었다니. 모든 것이 사기였다. 지은이의 병을 이용해 그 애의 재산을 훔치려는 음모. 나는 간영사님을 바라보았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게 정말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단호했다. 원본 파일은 이 하드 드라이브 안에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전달하시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전달하시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아무에게도 보내지 마시길 권합니다. 손에 쥐났다. 손에 쥔 하드 드라이브는 마치 곧 터질 폭탄을 쥐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카드 드라이브를 건네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영상을 보고 녹음을 들었다. 끝나고 나자 그는 힘껏 내 손을 잡았다.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미숙 씨, 당신은 방금 그들의 도덕적 위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 증거에다 당신이 민준이 집에서 찾은 서류까지 합하면 우리는 이 소송에서 분명히 이길 겁니다. 나는 최 변호사님을 바라보았다. 동시에 안도감과 노거나 나는 그들 가족이 내 딸을 이 악몽 속으로 끌어들인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다. 그날 밤 나는 집 베란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백한 달빛이 텅 빈 거리를 비추었다. 거실에서 낡은 TV 뉴스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소리가 뒤섞였다. 나는 지은이를 생각했다. 그 애가 그들 가족의 통제하에 살았던 수년의 세월을, 박 여사의 비난 때문에 슬픈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했던 여러 번을, 하영이와 태준이의 더러운 계획, 그리고 민준이의 끔찍한 침묵을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주도할 것이다. 월요일 아침, 나는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한 느낌으로 잠에서 깼다. 잠을 잘 자지 못했다. 몇 시간 동안 단속적으로 잠들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병상에 누워있는 지은이, 하영의 잔인한 녹음, 그리고 민준이 집에서 찾은 위조 서류의 장면들로 가득했다. 오늘은 나와 최 변호사님이 행동을 개시할 날이었다. 우리는 이미 논의를 마쳤다. 우리는 이미 논의를 마쳤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내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 눈빛은 더 이상 그저 기도만 하는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조카 지훈이에게 전화해서 지훈이의 예전 서명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몇 년 전의 영수증, 편지, 낡은 계약서 등 무엇이든 좋다고 했다. 우리가 찾은 그 위임장에 떨리는 서명과 비교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훈이는 법대생의 날카로움으로 조심스럽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법적 흔적을 추적할 거예요, 아주머니. 그는 전화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도망칠 수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볼 수 없었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마음에 따뜻함이 느껴졌다. 오후에 나는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로 갔다. 최 변호사님이 선택한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낡은 벽돌담과 몇 개의 나무 테이블이 있는 작은 골목에 숨어 있었다. 들어가자마자 나는 최 변호사님, 김 이사, 서연이, 그리고 지훈이가 이미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짧은 인사 외에는 아무도 말을 더 하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다. 테이블 위, 내 앞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자그미체 사진, 서연이의 파티 영상, 그리고 간 형사님이 수집한 하영과 태준이,
여관에서 만난 증거가 담긴 하드드라이브.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다. 마치 그들 가족에게 발사할 준비가 된 총알처럼. 5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에어컨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숟가락이 커피잔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사람이 심각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결심에 차 있었다. 마침내 김이사가 침묵을 깼다. 그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의 최신 CT 촬영 결과를 봤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빛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호전되었습니다. 단 네 글자였지만 어둠 속 한 줄기 불꽃 같았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럼 내 딸이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도록 해야겠어요. 서연이가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았다. 화면에는 일련의 알림이 번쩍였다. 이건 민준이의 부재중 전화예요. 그녀는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부터 저한테 전화하고 있어요. 아주머니가 변호사를 찾았다는 걸 안 후부터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는 화면은 화면을 보았다. 민준이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9통의 부재중 전화. 그렇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숨겨왔던 모든 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주목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최 변호사님이 손으로 쓴 행동 계획서를 꺼냈다. 각 요점은 지도처럼 상명했다. 그는 종이를 내 앞으로 밀어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첫째, 저는 민준이에게 간통, 문서 위조, 그리고 지은이 재산 남용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저는 날카로운 눈으로 동동 재산에 대한 긴급 동결을 요청하여 그들이 어떤 것도 이전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 변호사님은 내가 서명해야 할 권한 위임 서류 뭉치를 건넸다. 펜을 든 내 손은 조금 떨렸지만 내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페이지마다 서명했다. 지은이를 보호하기 위해 벽을 세우는 듯한 느낌이었다. 모든 서명은 내 딸에 대한 약속이었다. 엄마는 더 이상 네가 상처받게 두지 않을 거야. 서명을 마친 후 나는 서류를 최 변호사님에게 돌려주며 지훈이가 내 옆에 앉아 살짝 웃었다. 그는 자신감 있게 속삭였다. 아주머니, 이번에는 그들 가족이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모든 것에 흔적이 있어요. 영상, 증인. 저는 이미 위임장을 대조해봤어요. 서명이 지은이의 예전 샘플과 일치하지 않아요. 법적 감정 한 번만 더 거치면 그들은 도망칠 곳이 없을 거예요. 나는 지구멍에 햇빛이 들게 하자. 마음속에 따뜻함이 느껴졌다. 이 22살 젊은이가 장막을 걷어올리자. 그럼 마지막 장막을 걷어올리자. 카페에서 회의를 마친 지 열흘 후 최 변호사님이 나에게 민사법원이 민준이와 그들 가족에게 긴급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알려주었다.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미숙 아주머니가 그들 가족 전부를 고소했대.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그들 가족 전부를 고소했대.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궁금한 듯 나에게 끝까지 갈 결심을 다지기에 충분했다. 나는 이웃들의 가십이 나에게 힘을 줄 필요가 없었다. 최 변호사님은 그들 가족의 반의를 피하기 위해 당분간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고 권했지만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민준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그의 회사에서 그를 마주하고 싶었다. 그곳은 지은이가 그들의 의심스러운 강제 사직 전까지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던 곳이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더 이상 울기만 하는 늙은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아침 나는 검은색 긴팔 상의를 입고 갈색 가죽 가방을 메고 머리를 묶고 화장을 조금 해서 필요한 주름을 가였다. 나는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보았다. 68세의 여자였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최 변호사님과 지훈이가 두 명의 충실한 경호원처럼 나를 동반했다. 우리는 민준이의 회사 건물로 갔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웅장한 유리 건물이었다. 우리는 이사 건물이었다. 유리 건물이었다. 금발머리에 억지 미소를 띤 젊은 안내원이 우리를 막으려 했다. 아주머니, 우리를 막으려 했다. 아주머니, 예약하셨나요? 그녀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 여자는 명함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재빨리 전화번호를 눌렀다. 층 매니저가 즉시 나타났다. 얼굴은 창백했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회의실로 가시죠. 나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었다. 마치 이곳의 주인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15분 후 민준이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야위었고 턱은 굳어 있었다. 손은 주머니에 꽂고 있었다. 긴장감을 감추려는 듯. 그는 나를 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마치 농담이라도 되는 양. 여기 왜 오셨어요? 미숙 아주머니? 지은이도 아직 깨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서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말투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지만 나는 태 변호사님에게 눈짓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고 모든 증거를 유리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았다. 서연이의 파티 영상, 하영과 태준이 여관에 있는 영상과 그는 영상과 그들의 대화가 담긴 선명한 녹음 파일, 지은이의 자금이 유용되는 역서, 그리고 내 딸 명행거래 내역서, 그리고 내는 거래 내역서. 박 여사와 민서는 이미 회의실 한 구석에 앉아 있었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박 여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민서는 내 시선을 피하며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다. 최 변호사님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우리는 미숙 씨가 지은이의 법정 대리인임을 알리러 왔습니다. 이 모든 미조 행위는 다음 주 재판에서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준비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민준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내 딸은 죽지 않았어. 그 애는 그저 정의의 심판이 그들을 조여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그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뒤에 있던 박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당신은 이 일에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우리 가족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너는 지은이의 엄마야. 나는 지은이의 엄마야. 나는 나무에 못을 박는 듯한 한 단어 한 단어로 말했다. 당신들이 그 애를 모욕하고 그 애의 재산을 훔치고 그 임신한 애연녀를 축하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침묵했어.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아무도 영원히 침묵하지 않을 거야. 나처럼 늙은 여자라도 말이야. 회의실에서 아무도 나에게 대꾸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나는 일어나 걸어 나갔다. 그 호화로운 회의실의 혼란을 뒤에 남겨두고 최 변호사님과 지훈이는 말없이 나를 따랐지만 나는 그들의 단호함을 느낄 수 있었다. 건물을 나서자 찬란한 햇살이 내 얼굴에 비쳤다. 하지만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홀가분함을 느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나는 민준이를 마주했고 그들 가족을 마주했다. 그리고 나는 떨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를 보러 병원에 갔을 때 내 휴대폰은 끊임없이 진동했다. 서연이가 인터넷 뉴스링크가 담긴 메시지들을 연달아 보냈다. 첫 번째 제목이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시어머니의 분노, 68세 여인, 사위, 외도 폭로, 수억 원대 재산 동결 위기. 나는 기사를 클릭했다. 내가 민준이 회사로 걸어 들어가는 사진과 소송의 세부 사안이 보였다. 아마도 회사 직원이거나 어제 그 대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진실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처럼. 재판 당일 아침, 나는 이 도시의 고등법원 앞에 서 있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격렬하게 뛰었다. 차가운 흰색 기둥으로 이루어진 웅장한 건물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언론 기자들, 심지어 그들 가족의 옛 친구들까지 그곳에 모여 수군거렸다. 나는 그 속삭임을 들었다. 미숙 아주머니가 정말 그들 가족 전부를 고소했대? 지은 씨가 거의 죽을 뻔했다면서요. 안 그래요? 나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다. 그 궁금한 시선들을 무시했다. 오늘 나는 그저 68세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지은이의 목소리였다. 그들 가족의 거짓된 연극을 무너뜨릴 목소리. 나는 원구석에 앉았다. 옆에는 최 변호사님과 지은이가 있었다. 서연이는 뒤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법정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민준이가 들어왔을 때 나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얼굴은 초췌했고 수염도 깎지 않아 며칠 밤낮을 세운 듯했다. 그의 옆에는 박 여사와 민서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수수하게 차려입었지만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오늘 그들은 지은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장 판사님, 50대 중반의 여성이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단호했지만 공정했다. 그녀는 법봉을 두드리며 선언했다. 오늘 본 법정은 재산 문서 위조, 직권남용, 그리고 혼인 및 재정 사기와 관련된 증거들을 심리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했던 모든 일들, 잠 못 이루던 밤들, 서류들을 찾던 일, 회사에서의 대치, 이 모든 것이 나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느꼈다. 최 변호사님이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다. 판사님, 저는 단순한 의뢰인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압력으로 인해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젊은 여성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어머니 미숙 씨가 그가 사용할 수 없는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내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그는 법정 직원에게 눈짓했다. 서연이의 파티 영사님에게 눈짓했다. 서연이의 파티 영상이 그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투사되었다. 민준이, 박여사, 민서, 그리고 태준의 모습 이전의 모습 그리고 나는 박여사를 향해 돌아섰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당신은 내 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지. 당신이 이 끔찍한 진실을 숨기고 있는 동안 말이야. 민준이의 변호사, 값비싼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일어서서 반대했다. 이 영상은 조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편집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원에 그 진실성을 검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경찰의 감정 보고서와 여관 감시 카메라에서 추출한 편집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제출했다. 이어서 그는 하영과 태준이의 대화 녹음을 재생했다. 태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차갑고 오만했다. 그들은 이 아기가 자기들 핏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무도 이게 내 아들이라는 걸 모르지. 하영의 웃음소리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냥처럼 날카롭게. 그냥 공포에 질려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냥 죽음 같은 게 되고 미국으로 튀어버리면 돼. 민준이의 얼굴은 튀어버리면 돼. 몇몇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최 변호사님은 계속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우리는 또한 재무 서류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은 씨의 은행 거래, 내역서는 불명확한 계좌로 지속적인 인출이 있었음을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 계좌가 하영 씨의 소유라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는 감정 보고서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지은 씨는 이 인장은 위조된 것입니다. 나는 일어섰다. 최 변호사님이 나를 말렸지만 나는 침묵할 수 없었다. 판사님, 나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은 그 영상을 받은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 애는 차를 타고 파티에 가서 그들과 대치할 생각이었어요. 불행히도 그 애는 길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 내 딸은 임상적으로 사망했었지만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뒷줄에 있던 한 여성 기자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낯선 사람들의 눈에서 한 줄기 연민을 보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최 변호사님의 손을 잡았다. 그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듯 가볍게 내 손을 쥐어주었다. 최 변호사님은 법원의 민준이와 박 여사와 관련된 모든 유용된 재산을 긴급 동결하여 지은이의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법원이 임시 동결 요청을 승인한다고 법원이 임시 동결 요청을 승인한다고.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한때 너를 아들처럼 사랑했어. 나는 낮은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다. 첫 심리 후 일주일, 나는 지난 3주 동안 매일 그랬듯이 지은이의 병상 곁에 계속 앉아 있었다. 일요일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를 뚫고 들어와 내 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축축한 수건으로 그 애의 손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그 애가 어릴 때 열이 났을 때 내가 했던 것처럼 그 애의 손은 차가웠지만 미약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 애가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 나는 속삭였다. 지은아, 강해져야 해. 엄마 여기 있어. 엄마는 가지 않을 거야. 서둘러 미영 가는 가지 않을 거야. 내가 그 애의 손을 닦는 동안 나는 갑자기 그 애의 손가락이 미약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마치 내 손을 닦는 동안 나는 갑자기 그 애의 손가락이 미약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5분 후 김이사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그 애를 진찰한 후 그의 눈이 빛났다. 그는 한 손을 내 어깨에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자연단사가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안에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하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매분을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매분을 세명을 느꼈다. 나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지은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오후 4시 20분 기적처럼 지은이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갈색 눈동자는 희미했지만 여전히 밝았다.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 애의 손을 꽉 쥐었다. 엄마 여기 있어. 지은아. 엄마 왔어. 내 아가. 내 목소리는 울먹였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내 지은이가 돌아왔다. 그 애는 나를 보았다.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나는 몸을 기울여 그 애의 첫 낮은 말을 들었다. 나는 몸을 기울여 그 애의 첫 낮은 말을 들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나는 그 애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나는 지난 3주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그 애에게 이야기했다. 그들 가족의 파티 영상, 박 여사의 잔인함, 하영의 악독한 꽃, 그리고 하영과 태준이의 녹음. 나는 위조된 서류, 민준이 회사에서의 대치, 그리고 법정 심리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했다. 지은이는 눈이 빨개진 채 들었지만 울지 않았다. 다음날 김 이사는 그 애가 너무 피로해지지 않도록 10분 동안 말하는 것을 허락했다. 최 변호사님, 서연이, 그리고 내가 병실로 들어갔다. 지은이는 베개에 기대어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그 애는 서연이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서연아. 네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서연아, 네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서연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지은이는 나를 향해 속삭였다. 영상을 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는, 그리고 지은이는 아무것도. 나는 그 애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으려 했었다. 최 변호사님은 전문적으로 그 애에게 법적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지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지은 씨, 원고로서 이 소송을 계속하고 싶습니까? 어머니께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이제 당신이다. 내 돈 더 이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 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내 권위는 참을 수 없어요. 내 사랑, 내 셸리다. 내 돈 더 이상은 다고 흘러내렸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의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새로운 힘이 솟아올랐다. 그 애는 더 이상 시댁의 비난에 울며 전화하던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내 지은이가 돌아왔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그 애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나는 그 애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연한 분홍색 레이스 잠옷을 사주었다. 내가 그 애에게 입혀줄 때 지은이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었다. 엄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 기억하고 있었네. 그 애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그 애를 안고 속삭였다. 너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억해. 지은아. 또 일주일이 지났다. 지은이는 이제 훨씬 또렷하게 말할 수 있었다. 정식으로 주 원고가 되기 위한 서류에 서명할 만큼 충분한 힘이 있었다. 최 변호사님이 새로운 서류철과 함께 미소를 지으며 왔다. 이제 때가 됐어. 지은 씨. 우리는 그들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내 딸이 돌아왔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빛이 반짝였다. 나는 그 애를 바라보았다. 내가 떠나기 전에 나는 지은이에게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보낼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자고 제안했다. 그 애는 내 손을 잡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그들이 나를 배신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저 한때 그들을 가족이라고 불렀던 것이 후회스러울 뿐이야. 나는 딸의 평온한 얼굴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지은이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애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알았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그 애의 말을 녹음했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그 애의 말을 녹음했다. 우리 아직 심리가 하나 남았어. 내 아가. 하지만 이번에는 네가 혼자 싸우지 않을 거야. 나는 병실을 나섰다. 홀가분했지만 결의에 가득 찼다. 나는 지은이가 그들 가족의 통제하에 살았던 수년의 세월을 생각했다. 그 애가 그들을 기쁘게 하려 했지만 결국 경멸만 얻었던 시간들을 나는 이보다 더신의 여정을 생각했다. 그저 기도만 하던 어머니에서 강력한 가족에 맞서 싸울 용기를 낸 여자로 강력한 가족에 맞서 싸울 용기를 낸 이래.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앞을 보았다. 다음 재판은 진정한 정의가 펼쳐지는 곳이 될 것이고 내 딸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 인물들의 신원보호를 위해 이름과 장소가 수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멈춰서서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집에서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지 성찰하기를 바라며 이야기합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저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마주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당신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출 수 있는 촛불과 같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의 뜻이 있다고 믿으며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끌 것이라고 믿으며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